예, 문재인 대통령의 입 박수현 대변인이 오늘 청와대를 떠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제 옆에서 지켜봐온 잘 아는 사람이고 그전에는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 함께 했었던 안희정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거리가 참 더 많습니다. 아예 스튜디오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역시 대변인이시라서 안녕하십니까 해서 안 끝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입고 오신 이 양복은 여름 양복입니까? 겨울 양복입니까? 제가 양복을 2벌 받았거든요. 네. 네, 이건 겨울 양복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조국 수석이 저를 불러서 이제 양복을 좀 사라며 네. 금일봉을 준 사연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고요. 네. 알려지지 않은 양복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김영란법에 좀 저촉이 되는지를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받은 건데 택배로 청와대로 배달이 되어온 겨울 양복 한 벌입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양복 이야기 좀 듣기로 하고 우선 오늘 퇴임식 몇 시 하십니까? 예, 뭐 예정대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대변인의 임무해서 오늘 그 대통령께 마지막 티타임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마지막 회의까지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마지막 보고 업무를 마치고 그리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 몇 시쯤이 오후 되시나요? 아닙니다. 오전 중에 합니다. 예. 와, 진짜 생방송 끝나고 바로 퇴임. 바로 그렇습니다. 예. 대변인 직함을 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터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영광입니다. 라디오 출연 자체가 스튜디오 출연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예, 마지막에 오늘 되는. 그렇습니다. 대변인 청와대 명찰 떼고 자연인으로 내일부터 돌아가십니다. 네. 시원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런 질문 같은데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시원섭섭.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청와대 대변인이 워낙 경무이기 때문에 섭섭하기보다는 시원한 느낌 이것이 더 강합니다. 이건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실 그렇습니다. 거예요. 얼마나 경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박수현 대변인 별명이요, 여러분. 일벌레예요, 일벌레. 일벌레 수현 씨 맞으시죠? 뭐 그렇게들 저를 붙여주시는데 우리 그 국민들 그리고 또 우리 김현정 뉴스 청취자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키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대변인은 기자들을 상대로 일을 예. 하기 때문에 기자님들이 그렇게 저를 많이 일을 시켰습니다. 전화가 하루에 몇 통이 나와요, 대변인? 예, 통상적으로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제가 회의에 들어가는 7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대변인이 거의 모든 언론사의 모든 기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데 평균 보니까 한 50통 정도를 아침에 그 시간에 일단 받아야 됩니다. 아침 딱 그 두 시간에 그렇습니다. 50통이 와요? 네네. 다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 기자님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그 취재 방향을 정하고 또 조간해난 기사들 이런 것들을 뭐 체크도 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응대를 해도 거의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원하시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일벌레 수현 씨.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근무하시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도 하시는 제가 통상적으로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근무하는 게 대변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하는데요. 뭐 설사 뭐 숙소 집에 들어가 있어도 기자님들 전화는 항상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정도 일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박수현 대변인. 청와대 막상 떠나면 누가 제일 보고 싶을 것 같으세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 2사람이 있겠죠. 우선 누굽니까? 첫 번째는 물론 대통령님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당연히 기자님들이십니다. 여기서 또 왜 기자들 때문에 고생하셨다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늘 기자님들과 또 정도 들고 그 내일부터 아마 아침에 전화 소리가 환청으로 들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예. 하여튼 굉장히 우리 기자님들 언론과 정도 많이 들고 또 싸우면서 정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정드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저는 좀 기억에 나실 것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까 그 양복 얘기. 양복이요? 무슨 일인지 여러분 아까 궁금하시다고 지금 문자가 들어오는데 네. 뭐냐면 우리 박수현 대변인이 날이 쌀쌀해졌는데도 계속 여름 양복만 입고 오는 겁니다. 청와대 사람들이 저분은 양복 살 시간이 없으신 건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왜 그러셨던 거예요? 일단 왜 그러셨던 거예요? 일단 뭐 어디 그런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신경 쓸 겨를 자체가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금까지 또 그렇게 거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옷 따위는 신경 안 쓰시고.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10만 원대 겨울 코트를 하나 선물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김영란법에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아랫사람이 선물하는 거 이게 이제 뭐 얘기가 좀 되니까 네. 조국 수석이 어느 날 부른 거예요. 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는 괜찮다고 하니 이걸로 겨울 양복 하나 하십시오. 이러면서. 예. 어쨌든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확인도 받고 이런 와중이었고 이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한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있었고 민정수석이 전화를 받으면 누구나 가슴이 덜컥할 겁니다. 그런데 더구나 저는 그런 국민권익위의 확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부르는 건 그 코트 때문에 부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조국 수석이 대변인실로 내려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어떻게 상관이 내려오십니까?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올라가는 동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무엇을 물을까? 근데 갔더니 조국 수석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방에 서서 막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큰일이구나. 안절부절. 그 코트가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책상에 앉고 수석님 자리에 차분하게 앉으셔서 하실 말씀 하시죠. 저는 이제 각오돼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 생각이었는데 우리 조국 수석이 평소에 들고 다니는 수첩을 저한테 주시면서 열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첩을 이렇게 열어보니 거기에 봉투가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금일봉이 있었고 조국 수석은 저에게 여름 양복이 웬 말이냐 그러면서 이걸로 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양복 한 벌을 꼭 사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화입니다. 이게 왜 일화가 화제가 됐냐면은 청와대 참모진 재산 공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마이너스 6천. 제가 유일합니까? 유일합니다. 모르셨어요? 분발하셔야 돼요. 열심히 버셔야 돼요. 마이너스 6,400의 주인공이어서 이 일화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질문 드렸고. 자, 청와대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첫 대변인으로 보낸 8개월 가장 긴장했던 순간을 꼽자면 어떤 거?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첫 해 작년은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겠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을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뭐 그로 인한 어떤 우리나라를 둘러싼 어떤 외교 문제 이런 것들 때 굉장히 긴박하고 손에 땀이 나죠. 그렇죠. 그래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그날은 통상 미국 측에서 정상 통화를 하자라고 연락이 왔는데 트럼프와 문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런데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시간 뒤에 이어서 일본 아베와 수상과도 통화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통상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국의 무엇인가 동시에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 통화 회담에는 제가 배석을 하지 못하고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배석을 했는데 와 진짜 저도 손에 땀이 났고 윤 수석도 굉장히 손에 땀이 났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의 입장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까. 혹시라도 뭐 선제 공격하자는 이런 말이라도 나오면 이거 어떻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죠. 양국의 동시에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해야 되나. 어쨌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기, 도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 미국 측이나 일본 측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일관된 원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쭉 설명을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도 일본도 그렇게 대한민국 입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신뢰가 쌓인 그런 과정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은 어떤 옆에서 지켜봐온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경청하되 결단이 빠르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결단이 빨라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청이라는 건 많이들 뭐 주변인들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빨라요 결단도?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우리 참모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 실용적인 분. 이건 뭐 이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일화를 설명을 드리면 조금 아까 북한 핵미사일 도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왜 사드 잔여기 4기를 배치를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마 한밤중에 NSC 회의가 열려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 잔여기를 배치하라라고 이렇게 했죠. 그랬죠. 그때 아마 NSC에서 그 외교 안보 라인이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자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이 NSC 회의 결과로 발표하지 말고 바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발표하라 이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통상 문재인 대통령을 선한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한 리더십은 바로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이런 부분에 작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사드를 그렇게 배치 결정을 하신 것은 아마 새롭게 개혁 추진들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어떤 통합의 동력을 상실할까라고 하는 그런 실용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으로 하신 이런 모습들로 특별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다 놀라셨군요. 참모들이. 너무 놀랐죠. 지시사항으로 하라라고 그냥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떨어졌을 그렇습니다. 때. 예. 그때가. 자, 여기까지는 일단 잠깐만요. 여기까지 진행한 후에 문자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청취자 박희천님. 박 대변인님. 양복 선물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좀 사 입으세요 좀.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님, 장기영님 등등 많은 분들이 수고 많으셨다. 예, 감사합니다. 응원의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화기애애였다면 불편한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요, 저 1부에서 2부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박수현 대변인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은 예리한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이러셨잖아요. 우리 김현정 뉴스가 원래 예리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불편한 질문 첫 번째입니다. 어제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문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이미지 쇼통만 하지 말고 국정 운영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각종 사건 사고 일어날 때마다 재발 방지 후속 대책 언급은 하지만 지금 뭐가 나아졌느냐? 보수 정달 괴멸만을 꿈꿔왔던 게 이 정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주시죠. 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으로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인터뷰나 이런 곳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국회 대표 연설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거기서 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까? 예. 뭐 그것은 어떤 그 국민을 향한 큰 메시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셔야 될 텐데 물론 남의 비판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부의 메시지는 글 속에 말 속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대통령의 일정을 통해서 그의 발걸음이 어디를 가느냐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낮고 소외된 곳을 간다. 사건 사고 많은 곳을 간다.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우리 손을 잡고 함께 다시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호소 아니겠습니까? 행동으로 하는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쇼통이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얼마든지 소통을 더 할 각오가 돼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님도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같이 상임위도 해보고 잘 아시는 분인데요. 누구보다도 진심을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과거에 노동운동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변자 아닙니까? 예, 김성태 원내대표님 자유한국당도 진심 어린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도 그게 우리가 하는 게 그 쇼통이라면 그거 쇼통 좀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야, 김성태 의원이 뭐라고 답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기대됩니다. 첫 번째 잘 빠져나가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불편한 질문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50%대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70%, 80% 하던 것에서 50% 뭐 후반대긴 하지만 거길 쳤다는 건 어쨌든 이거는 충격받을 만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청와대? 굉장히 진지했죠. 뭐 충격은 아니고요. 저희가 초반에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너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좋은 요소가 아니라 굉장히 부담되는 요소였습니다. 왜요? 잘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지지율은 조정기를 거치게 돼 있고요.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국민이나 언론은 지지율이 하락, 폭락 뭐 이렇게 되면서 안정적인 분위기를 좀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그렇습니다. 없는데. 예. 그러나 이번에 지지율이 떨어졌던 문제는 이번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굉장히 저희에게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운이요? 왜 그러냐면 왜요? 지지율의 하락이 어떤 이념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분석하기는 예를 들어 20, 30대의 어떤 가상화폐의 문제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을 통한 단일팀 문제 구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정책적 요소, 민생적 요소 뭐 이런 것인데요.
여기 이 과정에서 저희는 소위 20, 30대 또 세대별 계층별 이런 어떤 정확한 정책이 얼마나 그렇게 세밀하게 설계가 돼야 되는지를 정말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단일팀만 해도요. 예.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목표 예. 속에 조금 우리가 손해보는 뭐가 있더라도 예.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은 그런 것들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하실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레짐작하셨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팀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리분이 그럼요. 현정화 예. 단일팀 다 좋아했잖아.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거라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하셨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한 새로운 사회의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예. 앞으로 정책 설계를 할 때 예. 이렇게 그런 어떤 세대별 계층별 세밀하게 설계를 할 수 있다면 채찍이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성이 국민에게 됐다. 더 행복한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또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국민의 삶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 오히려 초반에 채찍 맞은 게 낫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 예. 1년 전이니까 네. 지금 맞은 게 낫다. 그러면 더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당연히 그렇게 기대합니다. 기대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주로 이것도 뭐 야당에서 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적폐청산에 매달리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만 매달리느냐. 이건 어때요? 예,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예.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를 살펴보아도요. 예. 예,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미래 세대, 후배 세대들에게 후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적폐청산,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폐청산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다. 그렇습니다. 예, 미래를 위한 주축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덮고 가자, 덮고 간다고 해서 덮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가야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밑장이 튼튼해야 그렇습니다. 위로 계속 쌓아갈 수 있다. 이 점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무너진 민주주의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예. 외형을 세우는 작업도 했다면 우리 경제 정책을 새롭게 바꾸는 소득 주도형 성장 그리고 국민의 진짜 소득이 높아지는 이러한 정책으로 예. 대전환을 하는 정책의 씨앗도 뿌렸죠. 아유, 일 열심히 하시네요. 국정홍보 열심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네. 일단 불편한 질문 여기까지 일단 하기로 하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충남도지사 선언하세요. 출마 선언. 예, 그렇게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제 알려진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편하게 합니다만 네. 충남도지사 일단 자신 있으십니까? 예,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 특성답게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시원한 프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답을 쭈삣쭈삣 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는 네. 뭐라고 하십니까? 안희정 지사는 물론 중립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저 역시 제가 안희정 지사의 뭐 친구이고 동료이고 동지이고 최측근이다 이런 용어들로 이제 분류가 되고 지난 경선 때만 해도 안희정 후보의 경선 후보의 대변인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할 때는 안희정 지사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하셨죠. 그렇습니다. 뭐 오랜 동지이기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상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 조언하시던가. 그러니까 동지로서 뭐라고 조언하시던가.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직책도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면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는 뭡니까? 뭐라고 하면서 가라고 하시던가요? 예, 어쨌든 도지사에 출마를 하려면 적어도 다른 직책보다는 적어도 청와대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 또 도정은 이미 많은 것들이 이제 경험해 왔으니 중앙에 가서 중앙의 국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가라고 안 가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나 상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안희정 지사가 오히려 제안 들어왔을 때 추천? 안희정 지사와 함께 도에서 어떤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가시라. 이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했고 그런 교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변인 갖고 경험 쌓고 중앙에서 이제는 도전을 하게 되는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해라. 뭐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때와 상황과 달리 저와 경쟁하는 당내 훌륭한 분들도 이제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로서는 이제 그때와 입장이 좀 다를 것이고요. 뭐 정확하게 경선 관리나 선거 과정에서 중립을 잘 지키실 것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렇게 저를 좀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저를 향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가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후보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그렇습니다. 있죠.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이완구 전 총리, 이분 당연히 충청의 맹주였던 분입니다. 뭐 성완종 리스트 겪으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분이 출마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이제 통과하신다면 당내 네. 경선? 아니 뭐 이완구 총리께서 지혜와 경륜을 두루 갖추신 분이시고요. 예. 또 충남도지사도 이미 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판단을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걸맞는 판단 어떤 판단이요? 예, 저는 뭐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국무총리까지 하셨고 또 도지사도 이미 지내신 분이 다시 충남도지사에 도전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격이 맞지 않는다 다시 도전은. 야,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완구 전 총리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안지사의 다음 행보는 뭐라고 보세요? 안지사는 이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지방선거 안 나겠다. 불출마 선언까지만 하고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없습니다. 예,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과 동시에 도지사 임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채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예. 제가 안희정 지사에게 드렸던 이야기는 항상 민주주의 가치 또 새로운 원칙을 말하는 안희정답게 우리 국민들,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위임했던 그 권한 이것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자다운 그런 원칙을 지켜가는 안희정의 모습이고 국민은 그런 모습을 기억하실 것이다. 지금 속도가 좀 늦더라도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뭐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이 당대표에 나가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재보궐 가서 그 국회의원으로서 경험을 쌓고 그다음 대선 가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조언을 하신다. 마치 안 지사가 조언하셨듯이 조언해 주신다면. 예. 그러나 재보궐선거 국회의원에 나가시는 것은요. 이미 도지사 임기를 채우는 것과 충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120일 전에 그러네요. 공직선거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당 대표의 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린 것이 없지만 그런 스탠스 속에서 좀 여유 있게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시길 바라세요? 저요? 당 대표. 예, 저는 뭐 굳이 국민 믿고 뭐 당 대표에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국민과 함께 또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좀 정말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니까 그런 자신의 어떤 비전과 역량 이런 것들을 좀 갖춰 나가는데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오늘 퇴임식합니다. 박수현 대변인. 우리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렇습니까? 이제 퇴임식 몇 시간 앞두고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라디오 출연 인터뷰 우리 청취자들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듣고 계세요. 짧게 한 말씀 하시죠. 예, 오늘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한 저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도 첫 출연인데 너무 인상 깊었고요. 국민 여러분, 우리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생각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그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따뜻한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시면 안 돼요, 퇴임식에서. 왜 웁니까? 시원한데? 시원한데. 여기까지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국민소통 수석이 배석을 했는데 와, 진짜 저도 손에 땀이 났고 윤수석도 굉장히 손에 땀이 났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의 입장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까. 혹시라도 뭐 선제 공격하자는 이런 말이라도 나오면 이거 어떻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죠. 양국에 동시에.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 해야 되나. 어쨌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기, 도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미국 측이나 일본 측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일관된 원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쭉 설명을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도 일본도 그렇게 대한민국 입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신뢰가 쌓인 그런 과정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은 어떤 옆에서 지켜봐온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 경청하되 결단이 빠르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결단이 빨라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청이라는 건 많이들 뭐 주변인들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빨라요, 결단도?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우리参모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 실용적인 분.
이건 뭐 이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일화를 설명을 드리면 예. 조금 아까 북한 핵미사일 도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왜 사드 잔여기 4기를 배치를 바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 아마 한밤중에 NSC 회의가 열려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 잔여기를 배치하라라고 네, 이렇게 했죠. 그랬죠. 그때 아마 NSC에서 그 외교 안보 라인이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자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예. 이 NSC 회의 결과로 발표하지 말고 바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발표하라 이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통상 문재인 대통령을 선한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선한 리더십은 바로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이런 부분에 작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사드를 그렇게 배치 결정을 하신 것은 아마 새롭게 개혁 추진들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어떤 통합의 동력을 상실할까라고 하는 그런 실용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으로 하신 이런 모습들로 특별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다 놀라셨군요, 참모들이. 너무 놀랐죠. 지시사항으로 하라라고 그냥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떨어졌을 그렇습니다. 때. 예. 그때가. 자, 여기까지는 일단 잠깐만요. 여기까지 진행한 후에 문자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청취자 박희천님, 박 대변인님 양복 선물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좀 사 입으세요 좀.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님, 장기영님 등등 많은 분들이 수고 많으셨다. 예, 감사합니다. 응원의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화기애애였다면 예. 불편한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요. 저 1부에서 2부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박수현 대변인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예리한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이러셨잖아요. 우리 저 김현정 뉴스가 원래 예리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불편한 질문 첫 번째입니다. 어제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문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이미지 쇼통만 하지 말고 국정 운영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각종 사건 사고 일어날 때마다 재발 방지 후속 대책 언급은 하지만 지금 뭐가 나아졌느냐? 보수 정달 괴멸만을 꿈꿔왔던 게 이 정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주시죠. 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으로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셨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박수현 대변인이 오늘 청와대를 떠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제 옆에서 지켜봐온 잘 아는 사람이고 그전에는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 함께 했었던 안희정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거리가 참 더 많습니다. 아예 스튜디오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역시 대변인이시라서 안녕하십니까 해서 안 끝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입고 오신 이 양복은 여름 양복입니까? 겨울 양복입니까? 제가 양복을 2벌 받았거든요. 네, 이건 겨울 양복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조국 수석이 저를 불러서 이제 양복을 좀 사라며 금일봉을 준 사연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고요. 알려지지 않은 양복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김영란법에 좀 저촉이 되는지를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받은 건데 택배로 청와대로 배달이 되어온 겨울 양복 한 벌입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양복 이야기 좀 듣기로 하고 우선 오늘 퇴임식 몇 시 하십니까? 예, 뭐 예정대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대변인의 임무해서 오늘 그 대통령께 마지막 티타임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마지막 회의까지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마지막 보고 업무를 마치고 그리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몇 시쯤이 오후 되시나요? 아닙니다. 오전 중에 합니다. 예. 와, 진짜 생방송 끝나고 바로 퇴임. 바로 그렇습니다. 예. 대변인 직함을 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터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영광입니다. 라디오 출연 자체가 스튜디오 출연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오늘 되는. 그렇습니다. 대변인 청와대 명찰 떼고 자연인으로 내일부터 돌아가십니다. 네. 시원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런 질문 같은데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시원섭섭.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 대변인이 워낙 경무이기 때문에 섭섭하기보다는 시원한 느낌 이것이 더 강합니다. 이건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실 그렇습니다. 거예요. 얼마나 경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박수현 대변인 별명이요, 여러분. 일벌레예요, 일벌레. 일벌레 수현 씨 맞으시죠? 뭐 그렇게들 저를 붙여주시는데 우리 그
국민들 그리고 또 우리 김현정 뉴스쇼 청취자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키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대변인은 기자들을 상대로 일을 예. 하기 때문에 기자님들이 그렇게 저를 많이 일을 시켰습니다. 아, 전화가 하루에 몇 통이 나와요, 대변인? 예, 통상적으로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제가 회의에 들어가는 7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대변인이 거의 모든 언론사의 모든 기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데 평균 보니까 한 50통 정도를 아침에 그 시간에 일단 받아야 됩니다. 아침 딱 그 두 시간에 그렇습니다. 50통이 와요? 네네. 다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 기자님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그 취재 방향을 정하고 예. 또 조간해난 기사들 이런 것들 뭐 체크도 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과 시간인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응대를 해도 거의 제가 그렇게 되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원하시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일벌레 수연 씨.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근무하시는 거예요? 뭐 퇴근하고 나서도 하시는 제가 통상적으로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예.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근무하는 게 대변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하는데요. 야. 뭐 설사 뭐 숙소 집에 들어가 있어도 기자님들 전화는 항상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정도 일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박지원 대변인. 청와대 떠나면 막상 떠나면 누가 제일 보고 싶을 것 같으세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 두 사람이 있겠죠. 우선 첫 누굽니까? 번째는 물론 대통령님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네. 당연히 기자님들이십니다. 아, 여기서 또 왜 기자들 때문에 고생하셨다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늘 기자님들과 또 정도 들고 그 내일부터 아마 아침에 전화 소리가 환청으로 들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예. 하여튼 굉장히 우리 기자님들 언론과 정도 많이 들고 예, 또 예. 싸우면서 정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정등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조국 민정수석도 저는 좀 기억에 나실 것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까 그 양복 얘기. 아, 양복이요? 무슨 일인지 여러분 아까 궁금하시다고 지금 문자가 들어오는데 네. 뭐냐면 우리 박수원 대변인이 그러니까 날이 쌀쌀해졌는데도 계속 여름 양복만 입고 오는 겁니다. 청와대 사람들이 저분은 양복 살 시간이 없으신 건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왜 그러셨던 거예요? 일단 왜 그러셨던 아니 거예요? 일단 뭐 어디 그런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신경 쓸 겨를 자체가 없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금까지 또 그렇게 거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옷 예. 따위는 신경 안 쓰시고.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10만 원대 겨울 코트를 하나 선물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김영란법에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아랫사람이 선물하는 거 이게 이제 뭐 얘기가 좀 되니까 네. 조국 수석이 어느 날 부른 거예요. 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는 괜찮다고 하니 음. 이걸로 겨울 양복 하나 하십시오. 이러면서. 예. 어쨌든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확인도 받고 이런 와중이었고 예. 이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한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있었고 민정수석의 전화를 받으면 누구나 가슴이 덜컥할 겁니다. 그런데 더구나 저는 그런 국민권익위의 확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예. 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예, 그래서 부르는군. 그 코트 때문에 부르는 거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조국 수석이 대변인실로 내려오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길래 어떻게 상관이 내려오십니까?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짧은 시간 올라가는 동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랬겠네요. 무엇을 물을까? 예. 근데 갔더니 조국 수석이 예.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방에 서서 막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제가 진짜 큰일이구나. 네, 그렇게 안절부절. 생각이 되죠. 안절부절인데. 예, 그 코트가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책상에 앉고 예. 수석님 자리에 차분하게 앉으셔서 예. 하실 말씀 하시죠. 예. 저는 이제 가고 돼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 생각이었는데 우리 조국 수석이 평소에 들고 다니는 수첩을 저한테 주시면서 열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수첩을 이렇게 열어보니 거기에 봉투가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금일봉이 있었고 조국 수석은 저에게 여름 양복이 웬 말이냐 그러면서 이걸로 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양복 한 벌을 꼭 사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화입니다. 이게 왜 일화가 화제가 됐냐면은 청와대 참모진 재산 공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마이너스 6천. 제가 유일합니까? 유일합니다. 아유, 예. 모르셨어요? 분발하셔야 돼요. 열심히 버셔야 돼요. 마이너스 6,400의 주인공이어서 이 일화가 있었어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먼저 네. 질문 드렸고. 네. 자, 청와대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첫 대변인으로 보낸 8개월. 가장 긴장했던 순간을 꼽자면 어떤 거? 예,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첫 해 작년은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겠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을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예. 뭐 그로 인한 어떤 그 우리나라를 둘러싼 어떤 외교 문제 이런 것들 때 굉장히 긴박하고 손에 땀이 나죠. 그렇죠.
그래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그날은 통상 미국 측에서 정상 통화를 하자라고 연락이 왔는데 트럼프와 문 그렇습니다. 대통령. 예. 그런데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시간 뒤에 이어서 일본 아베와 수상과도 통화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와도.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통상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국의 무엇인가 동시에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 통화 회담에는 제가 배석을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만 매달리느냐 이건 어때요? 예,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아도요.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미래 세대, 후배 세대들에게 후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적폐청산,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폐청산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다. 그렇습니다. 예, 미래를 위한 주춧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덮고 가자, 덮고 간다고 해서 덮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가야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밑장이 튼튼해야 그렇습니다. 위로 계속 쌓아갈 수 있다. 이 점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무너진 민주주의,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외형을 세우는 작업도 했다면 우리 경제 정책을 새롭게 바꾸는 소득 주도형 성장 그리고 국민의 진짜 소득이 높아지는 이러한 정책으로 대전환을 하는 정책의 씨앗도 뿌렸죠. 일 열심히 하시네요. 국정홍보 열심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일단 불편한 질문 여기까지 일단 하기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충남도지사 선언하세요. 출마 선언. 그렇게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제 알려진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편하게 합니다만 충남도지사 일단 자신 있으십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 특성답게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시원한 프로거든요. 그렇습니다. 답을 쭈삣쭈삣 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뭐라고 하십니까? 안희정 지사는 물론 중립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저 역시 제가 안희정 지사의 친구이고 동료이고 동지이고 최측근이다 이런 용어들로 이제 분류가 되고 지난 경선 때만 해도 안희정 후보의 경선 후보의 대변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할 때는 안희정 지사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랜 동지이기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상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 조언하시던가. 그러니까 동지로서 뭐라고 조언하시던가요?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직책도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면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는 뭡니까? 뭐라고 하면서 가라고 하시던가요? 어쨌든 도지사에 출마를 하려면 적어도 다른 직책보다는 적어도 청와대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 또 도정은 이미 많은 것들이 이제 경험해 왔으니 중앙에 가서 중앙의 국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가라고 안 가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나 상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가 오히려 제안 들어왔을 때 추천? 안희정 지사와 함께 도에서 어떤 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가시라. 이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했고 그런 교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변인 갖고 경험 쌓고 중앙에서 이제는 도전을 하게 되는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해라.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때와 상황과 달리 저와 경쟁하는 당내 훌륭한 분들도 이제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로서는 이제 그때와 입장이 좀 다를 것이고요. 정확하게 경선 관리나 선거 과정에서 중립을 잘 지키실 것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렇게 저를 좀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저를 향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가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후보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이완구 전 총리 이분 당연히 충청의 맹주였던 분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겪으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분이 출마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인터뷰나 이런 곳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거기서 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국민을 향한 큰 메시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셔야 될 텐데 물론 남의 비판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부의 메시지는 글 속에 말 속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대통령의 일정을 통해서 그의 발걸음이 어디를 가느냐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대통령이 낮고 소외된 곳을 간다. 사건 사고 많은 곳을 간다. 예.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우리 손을 잡고 함께 다시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호소 아니겠습니까? 행동으로 하는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쇼통이다라고 한다면 예. 문재인 정부는 얼마든지 소통을 더 할 각오가 돼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소통이라.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님도 예.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같이 상임위도 해보고 잘 아시는 분인데요. 예. 누구보다도 진심을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께서도 과거에 노동운동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변자 예. 아닙니까? 네. 예, 김성태 원내대표님 자유한국당도 진심 어린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유한국당도 그게 우리가 하는 게 그 쇼통이라면 그거 쇼통 좀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야, 김성태 의원이 뭐라고 답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기대됩니다. 첫 번째 잘 빠져나가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불편한 질문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50%대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70%, 80% 하던 것에서 50% 뭐 후반대긴 하지만 거길 쳤다는 건 어쨌든 이거는 충격받을 만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청와대? 굉장히 진지했죠. 뭐 충격은 아니고요. 저희가 초반에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너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예. 저희들에게 좋은 요소가 아니라 굉장히 부담되는 요소였습니다. 왜요? 잘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지지율은 조정기를 거치게 돼 있고요.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국민이나 언론은 지지율이 하락, 폭락 뭐 이렇게 되면서 안정적인 분위기를 좀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그렇습니다. 없는데. 예. 그러나 이번에 지지율이 떨어졌던 문제는 예. 이번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굉장히 저희에게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운이요? 예. 왜 그러냐면 왜요? 지지율의 하락이 예. 어떤 이념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저희가 분석하기는 예를 들어 20, 30대의 어떤 가상화폐의 문제, 예.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을 통한 단일팀 문제 구성 있었고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정책적 요소, 민생적 요소 뭐 이런 것인데요. 여기 이 과정에서 저희는 소위 20, 30대 또 세대별, 계층별 이런 어떤 정책이 얼마나 그렇게 세밀하게 설계가 돼야 되는지를 정말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단일팀만 해도요. 예.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목표 예. 속에 조금 우리가 손해보는 뭐가 있더라도 예.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은 그런 것들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하실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레짐작하셨던 그렇습니다. 단일팀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리분이 그럼요. 현정화 예. 단일팀 다 좋아했잖아.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거라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하셨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한 새로운 사회의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예. 앞으로 정책 설계를 할 때 예. 이렇게 그런 어떤 세대별 계층별 세밀하게 설계를 할 수 있다면 채찍이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성됐다. 국민에게 더 행복한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또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국민의 삶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 오히려 초반에 채찍 맞은 게 낫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 예. 1년 전이니까 네. 지금 맞은 게 낫다. 그러면 더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당연히 그렇게 기대합니다. 기대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주로 이것도 뭐 야당에서 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적폐청산에 매달리는 거 아니냐.